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3월 11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틀 전 뱅크런 사태에 이어서 초고속으로 파산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트리거로 작용해서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 어젯밤이었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비농업 부분의 고용 건수가 31만 1000건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최고 30만 건 정도 아니면 28만 건 이 정도였었는데 1월달에 50만 건이 넘었던 것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이번에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실업률이 3.6%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안도하는 부분은 노동 참여율이 꾸준하게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62.3, 62.4, 62.5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좀 하고 있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는 2월에 33.09달러 찍으면서 1월보다는 높아졌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수준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평균 노동시간이 34.6시간에서 34.5시간으로 감소하면서 주간 평균 임금은 1월달에 1142.15달러에서 2월에 1141.61달러로 감소한 부분이 역시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목요일장 전해졌던 가상자산 전문은행 실버게이트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 이것도 좋지 않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소식이 우리 시장으로 이제 금요일장에 전했었는데 하루 만에 초고속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관련 내용을 보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생태계 핵심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 파산 이후에 두 번째로 큰 규모고요. 총 자산이 2090억 달러, 예금은 175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00조잖아요. 엄청난 돈이 묶여 있는 건데 유동성 부족과 지급불능 이후로 바로 폐쇄해버리고 센타클레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모두 이전받고 자산 매각 절차 거쳐서 어쨌든 예금주를 최대한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뱅크런 하루 만에 이런 조치가 이뤄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금융당국이 신속히 파산 절차를 처리하느냐?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인상해서 이 금리 부담으로 은행권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왔었습니다만 대형 은행들 문제 없고 중소은행들도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시장이 대충 떼우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상 못한 미국 16위권 은행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생태계의 핵심 은행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냥 한 방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확대되기 전에 빨리 틀어막으려고 지금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의 ETF 차트를 보시면 이미 하이힐드 채권 시장은 무너지고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가 또 조정 나오는 건데 만약에 블랙스완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이거 그냥 급락 나왔겠죠. 그런데 신속한 조치로 인해서 불안감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16위권 은행의 파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이게 또 급등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예측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 못한 일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어떻게 나오냐를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미 국채 흐름을 보시게 되면 금리가 채권 시장 불안정을 예고해서 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연준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하면서 금리는 오히려 급락이 나왔습니다. 페드워치의 연준 금리 전망치를 보시면 하루 만에 또 역전이 됐어요. 일주일 전에 0.25%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이 71.6%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만 해도 이게 31.7%로 역전됐다가 다시 하루 만에 또 60.5%로 또 역전됐어요. 아주 시장 전망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만큼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도.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연준의 금리 인상 폭시 빠르게 못 간다라는 기대 심리가 오늘 장에는 반영됐지만 저렇게 뱅크런에 대한 두려움, 채권시장 경세분해에서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없다 그러면 중소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있는 채권을 투매하면서 던져낼 수 있잖아요. 현금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추가적 이슈와 정책 대응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채권 금리가 급락했으면 나스닥 지수는 환호하면서 급등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1.76%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직전 저점을 또 깼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졌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지금 금리 문제가 아니라 블랙스완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 채권 시장과 같이 나타난다면 이 자리는 그냥 확 깨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서 더 떨어진다면 이 자리는 또 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 시장이 역전이 되면서 채권 시장에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투매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는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섣부른 전략을 쓰는 것보다 관망하면서 조금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아요. 대응 전략을 써도 좀 더 하단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1,300원대 환율이 재진입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자, 만긴 날 9,700억 매도 나왔고 금요일장에도 3,200억 매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이클이 된다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고점이 낮아졌는데 갭하락을 메웠습니다만 그 갭하락 메운 지점을 다시 갭으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럼 반등은 짧고 또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 코스닥은 갭을 동반한 강한 상승을 만들었으면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추세를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 갭을 큰 갭으로 음봉 맞으면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770선까지는 그냥 조정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강하게 나오려면 시장에 또 재료가 필요할 텐데 호재보단 악재가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 시장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그동안 2차전지의 대장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BM이 특수관대인의 매도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에코프로 대표가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2만 1000주를 15만 9천원대에 팔았고 5,000주를 21만원대에 팔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가 고점대에서 팔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장 심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들이 팔았던 가격대 16만원 미치죠. 15만 9천원대. 자, 주가가 여기서 판 게 아니라 바닥에서 판 게 아니라 올라와서 이 고점에서 팔았다는 거. 그리고 추가 급등이 나오니까 이 21만원대에서 팔았다는 거. 그러면 이 갭은 그냥 메워질 가능성이 많고요. 반등이 나와도 재료 없으면 짧은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도 짧은 반등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조금 깨끗하게 보면 악재 없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장대항봉의 종가 부분까지 갭을 메우면 이게 한 18만원 가격대가 되잖아요. 그럼 짧게라도 반등이 나왔다가 빠져도 또 빠지는데 지금과 같이 시장에도 악재가 있고 이 종목 자체도 수급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빠졌다 반등해도 반등이 더 짧을 가능성도 있고 이 자리는 쉽게 깨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반등을 보기 위해서는 이 추세를 폭발력을 만들었던 이 가격대까지는 빠져줘야, 그러니까 결국은 16만원대까지는 빠져야 그나마 반등다운 반등을 조금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빠지는 것도 찌글찌글 빠져서는 반등하는 게 굉장히 미약할 겁니다. 빠질 때 화끈하게 빠져줘야지 반등도 조금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빠져도 되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이 대장주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기술적 지지라인보다 더 낮은 그 밑에 지지라인을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짜놓고 대기하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라든지 또 전고체 관련 테마, AI 관련 테마, 이런 테마들을 내가 대응하는 사람들 모두 다 내가 생각했던 지지라인보다 그 하단 지지라인을 보고 대기하는 전략을 지금 짜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LG전자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 지지자를 잘 지지하고 반등이 났다가 재차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일단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슈팅이 나왔는데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이 자리를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만 지금같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장세가 예측이 되면 섣불리 짧은 눌림목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 자리 정도가 짧은 눌림목의 자리가 되는데 최소한 11만 원대를 깨거나 그 자리까지 떨어져야지 내가 반등을 기대하면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시장이 좋을 때 반등 자리는 리스크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형주, 대형주도 반등의 자리를 더 하단으로 잡고 전략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고 테마주는 말할 것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대응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올자 한 줄 요약.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블랙스완은 발생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인이었습니다.